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 아들이랍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는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무려 20살 차이가 났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의 연세가 친정 부모님 연세보다 거의 20세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였었죠. 시부모님의 귀한 늦둥이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을 아이 보듯이 보는 걸 보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1년 차의 시아버님이 그 다음 해에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시집살이 없이 편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주버님의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시부모님처럼 저희에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 주말마다 같이 만나 밥을 먹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 키우는 것으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동서, 유준이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요즘 밥을 잘 안 먹이나 봐. 밥을 잘 먹어야 나중에 키도 쑥쑥 크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 저렇게 말라버리면 어떡해? 아빠 닮으면 골격도 크고 그랬을 텐데. 동서 닮아서 그런지 애가 너무 삐쩍 말라서 보기 싫네. 밥도 많이 좀 먹이고 살도 좀 찌워야 될 것 같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말랐다고 말 안 해? 아니요, 형님. 유준이 마르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튼튼해요. 몸무게도 그냥 평균이고 키는 평균보다 살짝 큰 편이기도 하고요. 검진할 때도 별말 안 들었었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는데 아마 워낙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유준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유준 아빠도 어릴 적부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준이는 제 체질 닮아서 좋다고 말하는데요, 뭐. 에이, 그래도 아빠 닮은 게 좋지. 여자들이야 살 안 찌는 게 좋다곤 하지만 남자는 너무 마르면 그것도 영 보기 싫다. 동서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부도 슬슬 시켜야지 않겠어? 한글 공부도 해야지.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는데 한글은 떼고 가야지 않겠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좀 신경 써. 아무리 그래도 애 학교 가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 형님, 벌써요? 아직 학교 가려면 2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한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치원에서도 한글은 흥미 생기면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좀 지켜보려고요. 아직은 유준이가 한글에는 크게 흥미도 없고 서서히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나 유준이 아빠나 그런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공부시키면 아이도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니 저희는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동서, 그렇게 하면 유준이는 친구들 쫓아가지 못하고 따돌림 당해. 동서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어? 유준이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동서가 서포트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유준이 더 커서 늦기 전에 동서 일도 좀 쉬고 유준이 공부 좀 시켜.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때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시키면 유준이 학교 들어가면 더 잘할 거야. 에이, 형님.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준이 공부시키려고 제 일까지 그만두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모를까 굳이 벌써부터 일을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걱정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유준이 잘 보면서 시킬게요. 형님은 매번 유준이의 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학업에 대해서도 엄마인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셨죠. 처음에는 형님 자녀분들이 다 컸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워서 저희를 찾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잦아지고 심해지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형님이 과도하게 저희의 일에 참견을 하더라도 아주버님이나 남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동의를 하는 듯 오히려 끄덕이기만 하니 저는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 댁의 과도한 참견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편과의 트러블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우리한테 너무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 특히 유준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 하시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글 공부 시키라고 하시질 않나. 아이 키도 매번 볼 때마다 컸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나는 억지로 이런 거 시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매번 물어보셔서 곤욕이야. 당신이 좀 말 좀 잘해봐. 매번 식사 자리에서 시작은 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는 통에 밥 먹다가 나 체할 것 같아. 무슨 그 정도 가지고 오버를 하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를 내가 중재까지 해야 되겠어? 그리고 형수님이랑 형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이제 애가 초등학교 내후년이면 들어가야 하는데 한글 일찍 되면 유준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우리 클 때랑 다르게 요즘 애들은 학교 들어가면 이것저것 배우느라 더 바쁘잖아. 그때 돼서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는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계속 시키고 싶진 않아서 그래. 저번에 한번 시작하려고 했다가 유준이가 싫다고 거부했잖아. 그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너무 강요를 하셔서 그렇지.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내 말은 아예 귀등으로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해도 똑같아. 형이랑 형수님이나 내가 어릴 적부터 봐왔고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형이랑 형수님이 거의 부모처럼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애틋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좀 나서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줘.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라도 말하면 좀 덜하지 않겠어? 솔직히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우리한테 너무 과하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 매주 밥 한 끼는 꼭 먹어야 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나는 수천 번은 더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야. 아예 내 말은 들으시지도 않으시니 나는 더 힘들지. 제가 너무 힘들어 중재를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별거 아닌 일로 힘들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형님,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서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죠. 저는 아이에게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기도 했어요. 입학 후에는 공부도 곧잘 했죠. 처음에는 엄마가 되어서 아이 공부도 안 챙기네 뭐네 하면서 비꼬시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자 바로 말을 바꿔 남편을 닮아서 아이가 똑똑한 거라며 칭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어릴 적 한글을 늦게 떼었고 그 옛날에도 글을 못 읽어서 학교에나마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으며 학창 시절 내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은 모두 무시하고 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건 남편을 닮았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유준이 이번에 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며? 거봐, 그거 다 유준이 아빠 머리 닮아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유준 아빠가 어릴 적부터 똑똑했잖아.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수제 소리 들었을 텐데 그 시골에 공부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 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원래 유준 아빠가 공부를 정말 잘했지.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맞아. 애가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가지고 안 한 거야.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잘하는가 보다. 재수씨가 신경 써서 공부 좀 시켜봐요. 아빠 닮았으니까 조금만 끌어줘도 금방 잘할 것 같은데. 진작에 공부시켰으면 유준이는 벌써 수제 소리 들었을 거야. 유준이가 아빠 좋은 점만 잘 닮아서 다행이구나. 형,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와이프 나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매일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것도 알고, 중고등학교 때도 꼴찌만 계속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유준이 똑똑한 거 나는 사실 와이프 머리 닮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머리 닮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유준이가 유준 엄마 좋은 점 많이 닮았지 뭐. 아이, 재수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가 너 어릴 적부터 다 봤지 않니? 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1등만 했을 거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든 금방 따라잡았을 건데 네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머리는 똑똑했지. 그건 네 형수도 다 알 거야. 초등학교 때에도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한 번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다들 말해. 그래, 유준이는 분명 아빠 닮은 거야. 어릴 적에 엄청 똑똑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지. 원래가 머리는 좋았잖아. 유준이도 그래서 아빠 닮은 거고. 동서는 솔직히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말하긴 어렵잖아? 내가 다 아는데 뭐. 아들이 잘하는 건 무조건 남편을 닮았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닮아 그렇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형님 내외부터 남편까지 모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유준이는 어찌 된 게 볼 때마다 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니? 동서는 요새 유준이 잘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유준이 한창 클 텐데 먹을 거 잘 안 챙기면 키도 잘 안 크고 나중에 큰일 나. 동서가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애한테도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번 올 때마다 말라가지고 올 수 있어? 좀 먹을 거 많이 챙겨서 먹여. 형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진이 밥 먹는 양 적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만큼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예전에는 유준이 먹는 양 생각보다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잘 먹는데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보다 키는 훨씬 크고 몸무게도 늘었어요. 마른 편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굳이 더 먹여서 살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서, 그거는 동서 생각이고 유준이는 동서 체질 닮아가지고 키도 잘 안 크는 것 같아. 살도 잘 안 붙는 것 같고. 키 좀 크려면 아빠 체질을 닮았어야 하는 건데 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닮아가지고선. 어쨌든 지금이라도 쭉쭉 먹이면 살도 잘 찌고 키도 잘 클 거야. 동서가 잘 안 챙겨줘가지고 그렇지. 마른 애들도 잘 먹으면 살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가 좀 신경을 써. 형님, 저도 잘 챙겨주고 있어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간식도 먹고 저녁도 잘 챙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준이도 몸무게도 너무 적게 나가고 키도 작았으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 안 하려고요. 지금까지 크는 대로 크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요. 에이, 그래도 살은 좀 쪄야지. 유준이는 딱 엄마한테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닮았나 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빠 잘만 닮아놓고선 어떻게 동서 닮지 말라는 체질만 딱 동서를 닮았어? 간식도 많이 먹이고 밥도 많이 좀 먹여. 입 짧은 건 그거 다 엄마가 만드는 거야. 편식도 안 하는데 애가 살이 너무 안 찌니 걱정이네. 아빠 닮았으면 키도 쑥쑥 크고 살도 잘 쪘을 건데 너무 빼빼 마른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빼빼 마르지도 않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진이 빼빼 마른 것도 아니고 정상 체중이에요. 키도 이 정도면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우리 남편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유진이를 손주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친손주처럼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렇지만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간섭이 당연한 듯하게 남편은 생각을 했죠. 저 혼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점점 더 우리 가족에 대한 간섭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휴가일까지 모두 맞추기를 원하셨고 쉬는 날에도 매번 보기를 원했어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도 많아졌어요. 여보, 이번에 휴가 가는 거 혹시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제 형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휴가 갈 때 우리 차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 진짜 당황했잖아.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나 이번 휴가는 우리끼리만 갔으면 좋겠어. 우리 세 식구만 여행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어린이날도 매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어버이날도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형님 아주버님도 조카들이랑 같이 보내야 하는데 조카들이랑 보내기는커녕 매번 우리랑 보내는 게 이게 뭔가 싶네. 당연히 형이니까 동생이 더 편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조카들은 이제 성인이라서 각자 생활하느라고 잘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가면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아? 유준이 당신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아도 되고 형이랑 형수님이 같이 봐주잖아. 유준이 어릴 적에는 별말 안 하다가
왜 좀 크니까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말은 했었지. 당신이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자꾸 조카들이 안 보러 온다고 말을 하셔서 그냥 갔던 거고. 다른 건 몰라도 휴가는 우리 가족끼리 좀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무슨 매 행사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같이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친정 먼저 챙겨준 적도 없잖아.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이제는 당신 친정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 정말 실망이다. 형이랑 형수님은 당신 생각해서 같이 시간 보낸 건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형이랑 형수님이 시댁 행사들 다 챙기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신경 안 쓰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런 철없는 소리가 나와? 뭐? 시댁 행사? 내가 한 번도 안 챙겼다고 하는 거야? 무슨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건데. 시댁 행사 있으면 나도 다 참석해. 아침 새벽부터 안 가서 그런 말 하는 거면 당연히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찍 갈 수 없었던 거고. 쉬는 날에 있으면 나도 일찍 가서 일하잖아. 그런데 무슨 내가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것 봐라. 생각을 해줘도 당신은 난리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더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아무리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바라잖아. 형이랑 형수님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야. 나 클 때 형이랑 형수님이 날 많이 챙겨줬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나이가 많으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형과 형수님이 자신을 챙겼으니 그 보답을 해야 한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왜 마치 시부모님처럼 모시듯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자식까지 있었는데 어떤 날이든 그 자녀들 대신 저희가 가서 자녀 노릇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식사 자리도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을 하지 않을 때면 형님은 걱정을 하는 듯 연락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시기도 했죠. 동서,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다며? 요 며칠 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안 그래도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몸은 스스로 잘 챙겨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매번 아프면 어떡해? 유진이도 있는데 도련님이 정말 엄청 걱정하더라고. 그래도 감기 걸렸다고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 바깥 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유준 아빠가 저 감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형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이 잡혀서 같이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아파서 쉬었더니 바로 출장이 잡히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유준 엄마 참 바쁘네. 동서, 그렇게 바쁘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어? 그래도 유준이랑 유준 아빠는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유준이도 그렇고 유준 아빠도 그렇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아파도 주부 일은 잘 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주부지만 엄마는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아무리 아파도 밥은 제대로 잘 챙겨주는데 일한다는 핑계로 잘 안 챙겨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 네. 밥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준 아빠도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스스로 밥 챙겨서 먹을 줄 알아요. 요즘 누가 와이프 밥 해주는 것만 기다려요. 성인인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을 줄 알아야죠. 제가 아프지 않을 때에는 알아서 챙겨주지만 아플 때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꼼꼼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그런 건 하는 거지. 어쨌든 유준 엄마가 몸 관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주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해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타 동서 운동 안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야. 건강하게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면역력도 튼튼해서 잘 안 아프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도련님도 감기 심하게 걸렸던데 너무 걱정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보약이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동서야 운동 안 해서 아픈 거라지만 도련님은 스트레스 심하면 몸으로 아프잖아. 형님, 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저 감기로 아픈 거 아니고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으로 아픈 거라고 저 푹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유준 아빠 이뻐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유준 아빠만 그렇게 너무 감싸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픈 건 운동 안 해서 아픈 거고 유준 아빠가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말 한마디를 저와 남편 차별로 가득했죠. 같은 며느리로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저와는 다르게 형님은 며느리가 아닌 마치 자신의 자식, 남편의 엄마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한동안 남편과 아들만 형님 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오던 아들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점점 아들 역시 형님 댁으로 가는 날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불편하게 느끼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버이날이 돌아오자 역시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와 식사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날따라 아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가기 싫다면서 말을 했죠. 저 역시 아들이 가기 싫어하자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약속한 자리를 갑자기 어기냐면서 저희들을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테이블이 좁아 두 테이블을 연결해 앉아 있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주버님 형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와 아들은 따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아들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엄마 빨리 이혼해. 있잖아 큰엄마가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 왜 갑자기 우리 아들 입을 막아요? 유준아, 얘기해봐.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오늘 유준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할 말 있어? 갑자기 왜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 다 들었어. 큰엄마가 아빠한테 우리 아들 그러는 거 다 들었어. 엄마, 아빠 큰아빠 아들인 것 같아. 저번에도 큰아빠가 아빠한테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나 똑똑히 들었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했어. 여러 번 큰아빠랑 큰엄마가 말했었는데 나도 장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형님이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여보,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봐. 유준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을 유준이가 들은 거야. 안 그래도 유준이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차저차 넘어가게 돼서 별소리 안 했던 건데. 유준이가 다 들었었구나. 안 그래도 아빠가 말하려고 했거든. 큰아빠랑 큰엄마가 아빠 어릴 적부터 거의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였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아들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아니, 무슨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소리가 다 어디 있어. 얘가 어린애도 아니고 벌써 5학년인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랑 진심으로 하는 말이랑 다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맞아?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야? 안 그래도 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맞는 거야? 아니, 동서는 맞는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아유, 참 진짜 동서. 그러니까 무섭네. 아니, 지금까지 유준 아빠가 동서 못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겠네. 집에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캐물었어? 동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을 떠받들여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맞냐 틀리냐 따지면서 살았냐고. 동서 안 되겠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유준이도 저한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왜 항상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똑똑히 밝혀낼 거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전부터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님의 자식들, 남편의 조카들이 명절 때는 물론이고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었죠. 거기다가 항상 형님과 아주버님이 과도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행사나 주말마다 형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던 것 등등 점점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안 했던 시조카에게 연락을 해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형님은 남편을 낳고 나서 시댁에 버리듯이 놓고 가버렸고, 시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형님은 뻔뻔하게 아주버님과 다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요. 시부모님은 형님이 남편을 정말 살뜰하게 챙기자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재산까지 형님에게 상당수 주셨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조카들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연을 끊다시피 쫓겨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항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부모님 대접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당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당신 친부모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설마 당신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시부모님은 그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당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키우신 건데?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집 앞에 버려진 걸 보고 엄마 아빠가 입양하시고 키우신 거야. 그러니 문제가 될 부분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 내 친부모라는 건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그때는 나도 좀 놀랐지만 형이랑 형수님이 나에게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내 문제지. 당신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 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한테 전혀 말도 꺼내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한 거야? 나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형이랑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던 거고? 시부모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시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던 거니?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어차피 나랑 형은 등본에도 형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시부모님이라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껏 형수님으로 알고 자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랑 당신 친부모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알아? 지금까지 당연하고 우리 가족 간섭했던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부모니까 당연하다 여겼던 거겠네. 아무리 가족이란 건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변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 기만하고 속여왔던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이혼해. 무슨 이깟 일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철없다. 왜? 시부모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어이없다. 그동안 형수님 잘만 봐놓고서는 시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부담스러워? 됐고, 당신이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도 나를 기만하고 속여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랑 살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 정도도 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숨기겠지. 이게 이깟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내가 이혼 소송할 거야. 소송해보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깟 일이 아닌 게 되겠지. 저는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서 저는 상당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와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지 남편을 그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 노릇을 갑자기 하려는 형님 내의 참견은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합가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집을 나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거짓말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일진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행위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1년차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병실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지마비로 천장만 바라본 채
눈만 멀뚱히 뜬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저희 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않던 시모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이미 시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미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매번 오락가락 했었어요. 언제는 잘해줬다가 또 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저희 부부 사이를 좋게 봐주셨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 남편한테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바람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나중엔 외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모가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배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화가 난 저는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딴 놈과 놀아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하도 다른 남자들과 붙어 노니까 혹시 몰라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니? 보통 이런 말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지금 보인 태도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말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친자라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의심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살아온 환경은 달라지지 않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싸더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을 때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적 아버지랑 이혼하고 저 먹여 살리기 위해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 말에 잠깐 들어가 일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술집에 있었을 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술집 마감할 때 청소하는 일만 했었다고요. 제가 전부 다 지켜봤었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그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네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 뒷조사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다녔길래 저러는 거니?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이한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떨어뜨려 놓겠다며 뭣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결혼식 날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희 집안의 치부를 캐내서 남편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듣던 남편은 조금씩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요청하려고 주소를 적은 다음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는데 전달받은 직원이 제가 장을 봐놓은 카트에 테이프로 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트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모습에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마트에서 화를 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한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시모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마트에서 제가 어떤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라며 남편을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서 직원한테 꼬리치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남편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장면을 봤을 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딱 봐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시모는 바람 피우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게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시모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들이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고 무시했었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주입이 남편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의처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남편한테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처음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좋아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혼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시모의 뱀 같은 혀 때문에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만 데려가고 저를 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바뀌지 않는 남편은 시모가 다녀간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데도 증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서로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이게 사는 거야? 지방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 회사에 다니는 거 다른 남자와 눈 맞을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퇴사까지 강요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라더니 이젠 CCTV까지 전부 다 설치해서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어머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뒤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미 당신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고 나 또한 너무 큰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멀리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만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나를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그만 당신도 결정해줘.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너를 보내주고 끝내라는 말이 나와? 딴 남자랑 이미 살 곳까지 정해놨냐?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생긴 게 확실한가 보네.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냐?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살기 위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모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뒤에서 주입시키는 거짓말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까봐 각자 갈 길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도 맞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말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법원은 절대 못 간다. 이제 와서 왜 또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 지었어요. 번복할 생각 없고 이제 그만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고 악화시켰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야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안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솔직히 안 봐도 내 손자인 거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태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님 손자라고 해도 지금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저를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박씨 자손인가 보네. 재우야, 이혼 그거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니? 출산할 때까지만 버텨봐. 엄마가 원하셨던 거고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해도 저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돼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전에 저는 멈추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 저희 관계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작은 엄마가 했어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결국 이혼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하니?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시몬은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원래의 계획은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자 시몬은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었는지 이혼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걸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니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몬은 저를 붙잡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와 오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공간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과 지금 이혼 서류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만 챙겨 나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성급해? 뱃속에 있는 손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땐 뱃속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니. 오늘 서류 제출했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재우 너는 끝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번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었잖아. 며느리로서 받아주기 싫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전부 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거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당연히 어렵죠. 이미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라고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 사람이 끼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엔 저희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행동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요. 오죽했으면 집안 곳곳에 CCTV를 전부 설치해 놨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온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서 하나 준비했으니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 젊은이들 슈퍼카라고 하면 환장한다면서. 이거 2억짜리 차키다. 사람 시켜서 주차장에 세워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박씨 자손 품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반 국산차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차 꼭 타고 다녀야 한다. 어느 누가 2억짜리 슈퍼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겠니? 주위에서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시애미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 이럴 거면 애초부터 잘하던가. 우리 집안 아이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 차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고 다니겠다. 니까짓 게 2억짜리 슈퍼카가 가당키나 하냐? 너희 집안 수준을 생각해. 장모한테 배운 게 꼬리 치는 건데 슈퍼카 타고 다니면 꼬리가 나만 나겠어? 당장 키 내놔. 남편은 시모가 제 손에 쥐어준 차키를 빼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 뒤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창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차에서 시모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슈퍼카 안에 타고 있던 남편을 외쳐 부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충돌해서 그런지 양쪽 문짝이 틀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도 심했던 남편을 무사히 꺼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심각한 사지마비였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몇 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차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되었다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아파트 벽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차는 시모가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차량이었어요. 문제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침수 차량이었고 물에 잠겨 있게 되면서 전자계기판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주의 변심으로 처분하게 된 차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침수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열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이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몰래 병실 밖에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1년 전과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네요. 시모는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 엄마의 건강검진이 끝나서 사지마비가 된 전 남편의 모습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는 시모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를 시모가 축복해 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고 시모는 태어난 아들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기적을 바라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네요. 이런 가정을 만든 시모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고충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삶을 게을리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자는 시간 아껴가며 저를 위한 발전에 힘써왔고 노력한 결과로 인해 저에게 가분할 정도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현재 저는 많이 달라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해버린 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자신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몰라볼 정도로 크게 달라졌다며 다시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닌 저의 뒷배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충격적인 요소가 뒤따라와야 본인의 삶을 180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의 배신에 이를 악물었고 남편을 향한 복수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남편은 올려다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남편에게 당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 갚아줬는지 먼저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네요. 처음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항상 존중해줬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이렇게 많이 먹었었나? 연애할 때는 지금 먹는 양의 절반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야?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에게 가식적으로 보여서 뭐 한다고? 배가 고파서 조금 더 먹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어떻게 결혼한 아내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 내가 언제 이런 말 한 적 있어? 요 근래 당신 먹는 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살찔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해 준 거야. 뭘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당신은 마음도 편한가 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한데. 당신 일 그만둔 지 벌써 3달째 아니야? 하루하루가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야? 이제야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 당장 일도 구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만 좀 먹으라는 거잖아. 내가 먹은 건 알아서 결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입으로 밥이 들어갈 때마다 혐오스러운 표정을 보이더니 결국 속에 있던 말을 꺼내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동안 사무직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었지만
다른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다고 불만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일을 하려면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곳이 나올 때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2달쯤 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결국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남편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상태로 저 혼자 집에 와버렸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남편은 곧바로 뒤따라오는 게 아닌 친구들과 술 한잔 할 거라면서 먼저 자라고 문자 한 통 보내놓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너무 서러워서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뭐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던 거야? 하긴 잠이 오겠어. 나 같아도 잠 한숨 못 자는 건 당연할 거야.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몇 번만 눈 감으면 2-3달 또 금방 간다. 지금의 삶에 적응해서 게을러지고 당신처럼 쌀만 축내는 식충이가 돼선 결국엔 집에 빈대처럼 눌러붙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겠지. 안 봐도 비디오 아냐? 그렇다고 어떻게 나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부터 본심을 드러내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냥 놀다 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뭐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놀다 버려? 당신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한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지금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술에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한참 동안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곤 방에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어찌나 서럽던지 아무리 부부 싸움이라도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과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것 같아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던 건데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아닌 본인 돈만 까먹는다고 생각해왔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을 구할 때까지 모아두었던 제 돈으로 생활비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본인 입으로 적금 깨지 말고 월급 들어오는 걸로 생활하자고 해놓고 막상 2달 지나가니까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었나 봐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미우나 고우나 제 편이라고 결혼식장에서 떵떵거리며 선서했던 사람이 6개월도 못 가는 쫌팽이 남편이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한 순간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거실로 걸어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제 말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침부터 뭐 잘못 먹었냐며 무시를 하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도 너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이제 너 마음대로 하겠다.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이런 상황 만든 건 전부 네가 그런 거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건데? 얼마나 대단한 직업 구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지금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해서
화가 난 모양인데. 당신 꼴을 봐봐. 이게 사람이야? 이제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기초 화장품도 바르지 않잖아. 집에 들어오면 이게 여자랑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결혼 6개월 만에 변화된 삶이 받아들이기 좋겠어? 너는 내가 편하냐? 어떻게 된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야? 집에서 생활해도 퇴근하고 들어온 내가 보기 좋게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묶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기름이 맺히다 못해 흘러내리겠다. 그런 모습을 하고 저녁 먹으러 나오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당신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 내가 일할 때는 꽤 신경 쓰는 것 같더니만 집에서 쉬고 있다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잖아. 그런데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녁 먹으러 가자고 나오라고 재촉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건데 이것도 내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왜 집에서까지 풀 메이크업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당신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전혀 그런 거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바라는 게 끝도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신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내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후회 안 할 거냐고.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너무한다. 네가 지금 그 상태로 바뀌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해장국이나 준비해. 결국 남편의 실망스러운 행동들과 말투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지 해장국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런 와중에 배고프다며 밥은 또 넘어갈 거라면서 자기 인생 말아먹었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의 행동은 저와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을 머금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남편을 맞춰주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살면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직업을 수십 번이나 바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었죠. 정작 본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상사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면서 저에게 불안감을 안겨줬었지만 남편을 믿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었는데 저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줄지 몰랐어요. 그래서 함께한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면 그 뒤는 안 봐도 뻔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제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눈으로 목격한 건 남편뿐만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모르는 여자였어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둘은 손깍지를 끼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건 경악할 만한 일이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증거가 먼저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몰래 뒤를 밟아가며 딱 봐도 연인 사이인 걸 부인할 수 없는 애정 행각들을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는 사람들도 많은 지역에서 철판 깔고 즐기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 둘이 카페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의 행동을 이어나갔고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곧바로 달려가 주문시키고 먹지도 않던 음료를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타날 거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는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당황하지도 않더라고요. 음료에 젖은 머리와 옷을 털고 일어나더니 제 얼굴에 본인이 먹고 있던 음료를 세차게 뿌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옷을 털고 있는데 남편은 그 여자에게 티슈로 음료를 닦아주고 있었네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그 여자와 서로 주고받던 눈빛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그 여자의 행동에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 맞추는 거 처음 봐요? 자기 남자 뺏겨서 기분이 상당히 더러웠나 봐요?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좀 지저분하지 않나? 대화로 풀어나가면 될걸. 찝찝하게 음료를 부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질렸으면 나한테 매달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오빠, 저런 여자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니까. 나도 오늘로써 확실하게 깨달았어. 사람은 격에 맞는 아내를 들여야 한다는 걸.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알게 됐네.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희를 만났는 줄 알아? 여자로서 매력이 철철 넘치거든. 누구처럼 쌀만 축내는 식충이는 아니지. 얘 꾸민 거 봐라. 얼마나 이뻐? 그런데 당신은 결혼하자마자 아줌마냐?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 제발 자신을 좀 가꾸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늘어지지. 그러니 좋은 말이 나가? 옆에 끼고 있는 그건 뭐야? 설마 당신 나한테 겁주려고 진짜 이혼 서류 준비했어? 그거 들이밀면 내가 정신이라도 차릴 줄 알았나 봐.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할 줄 알았어? 정말 미련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류 줘봐.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어차피 애도 없어서 한 달만 숙려기간 지나면 정말 남남이잖아. 주희야, 한 달만 참아. 그럼 우리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이번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까? 남편은 넋이 나간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혼 서류 봉투를 뺐더니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서류를 던지고 둘은 옷을 새로 사야 할 것 같다며 밖으로 빠져나갔네요.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로 인해 양가 집안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를 데리고 부모님께서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가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고, 더 큰일이 생길까봐 양가 집안 모두 아빠를 말리며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치시던 아빠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셨고, 대화로 풀자는 시부의 말에 결국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제 딸이 지켜보면서 찍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겠어요? 박서방, 자네는 생각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 바람난 여자 앞에서 엄청난 치욕을 줬다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 왜 그런 거야? 예진이 말로는 내 딸이 일을 그만둬서 이 지경까지 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못 기다려줘? 둘은 부부잖아.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 그만뒀다고 입에 쌀 한 돌 들어가는 걸 꼴보기 싫어서 막말을 뱉었다는 게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할 배우자인 자네 아내에게 할 짓인가? 서로 말 못할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신데 진정 좀 하시고 제 아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예진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평생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간섭하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차라리 혼자 살았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혼을 했으니 장인어른 말씀대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꼴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 마음이 시들어 버렸다니까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쥐촌에 놀린 게 여자인데 전부 다 이뻐 보이고 매력적인데 정작 저녁 한 끼 먹으러 갈 때 예진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애셋은 낳은 것처럼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고 그때부터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쌀 한 돌 들어가는 것조차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예진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대충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이만 저희 집에서 돌아가 주시죠. 어차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위자료 같은 건 전부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깟 돈이 문제겠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말리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계신 거였죠. 한참 동안 시부에게 시달린 남편은 결국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방어 수단밖엔 되지 않았어요.
결론은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시부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갔는지 쓰러지게 되셨고, 시모는 남편의 등짝에 수도 없이 손을 올리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냐고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라 이혼은 진행이 되었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전부 받아낸 뒤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상처를 받았던 마음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린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의류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서 1년 정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회사에 취직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업을 위한 밑거름을 밟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이혼했을 당시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모았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건 순조롭지 않았지만 워낙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잘 되길 바란다며 몇 번 도움을 주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던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여자분이 옷을 한 벌 구매하더니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며 놀라운 제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디자인해서 제작한 옷을 드라마에서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정말 감사했고 흔치 않는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판매량도 늘었지만 품질 또한 가격이 비싼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좋은 상품평에 또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방향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실타래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하나의 드라마가 끝이 나면 또 다른 드라마에 저희 의류를 협찬하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사업은 몰라보게 확장이 되었네요. 주인공이나 조연이 입고 있던 옷이 TV 프로그램에 한번 비치게 되면 그에 따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그걸 이용해 계속해서 감독님들과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보수를 바라고 움직이는 게 아닌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결국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고 함께 일하던 직원이 따로 시간을 예약해야 된다면서 돌아가시라며 마찰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본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 저를 무참히 짓밟고 버렸던 남편이 양손을 공손하게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도 난감해요. 모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시간을 내어드릴 여유가 없어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디자인한 옷으로 회사 홍보용으로 쓰고 싶다는데 얼굴 뵐 시간이 없다 보니 저희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한 옷이 드라마에 나가게 될 거라면서요.
저희 사장님은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 옷에 대한 상표권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드라마에 나가게 된다면 저희는 그날로 끝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계약 성사해서 저희 회사에서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드라마 관계자분과도 뵐 수 있을까요?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박대리, 너는 뭐하고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네는 말만 충견이지. 어떻게 된 게 실속은 하나도 없어. 고개만 숙이면 뭐라도 나오는 줄 알아? 자네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님을 설득시켜 보라고. 이번 건 잘못되면 자네는 끝이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3살 된 딸 하나 있는데요. 아내가 애만 보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도망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오로지 제가 버는 돈으로 온 가족이 생활해야 되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충견처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떨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본 순간 많이 놀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멍한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으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사람 잘못 봤다고 정색을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또 그만두었는지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일하는 회사 대표가 드라마 감독님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옷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드라마에 나가게 될 한 종류의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감독님께 얘기했지만 이미 결정된 문제로 다른 옷을 알아보는 것도 옷에 대한 상표권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곧 드라마에 들어갈 문제라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자 사장은 직원들을 보낸 거였죠. 그 사장은 좀 유별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회사 규모가 꽤 컸었고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제가 제작한 옷으로 통일감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전부터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 들어갈 옷이야 다시 디자인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제 앞에 남편을 마주하게 된 순간부터 모든 걸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부탁한다는 사람이 말투부터가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절박하지도 않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재혼한 여자는 도망쳤다는 말을 꺼냈을 때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잘 됐다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말에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남편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등을 돌리자 한참 뒤에 제가 디자인한 옷에 대한 상표권을 절실하게 가져가고 싶으셨는지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네요. 감독님께 회사의 위치를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 때문에 제가 디자인한 옷의 소유권을 사장님께 넘겨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전부 해결하겠다며 갑자기 전 남편을 저희 회사로 다시 불렀고 사장님은 남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네, 내가 과거의 행동을 들어보니
상당한 쓰레기였더만. 이런 사람이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다름없네. 그러니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게나. 자네 지속 담당 과장한테 대충 들어보니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회사에 출석만 하면서 월급 받아먹는다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열불 났는 줄 아나? 자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가져올 수 없지 않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 유니폼 하나는 제대로 된 걸 챙겨주고 싶어 한다는 거 자네는 모르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정계가 흘러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커져버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어차피 저 사람은 저 때문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시려면 저를 퇴사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변한 거 하나 없구나. 정말 대단하다.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꼴을 봐봐.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일 그만두면 또 다른 곳에 취직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 당신 3살 된 아이도 있다며. 자식도 있는 집안의 가장이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태어난 아이는 뭔 잘못이야? 그러니 시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실만 하지. 사장님 보셨죠? 저 인간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몸을 돌려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퇴사 명령을 내렸고 바로 인사과에 전화하더니 근무 태도 불량으로 그 사람의 퇴사 절차를 오늘 내로 마무리 지으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2번 다시 회사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얘기하신 뒤 저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네요. 결국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 손에 넣으셨고 남편은 정말 퇴사 처리돼선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으니 누가 말려줄 이유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겠죠. 하지만 저는 더더욱 하늘을 바라보며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갈 테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 눈물을 쏟아내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재결합을 원하더라고요. 눈은 풀려서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찾아온 남편이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결국 엄마가 보다 못했는지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퍼담아 정신 차리라며 얼굴에 부어버리셨네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와 재결합을 원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고 딸까지 가졌으면서 재결합을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앞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죠. 평생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항상 그 뒤에서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평생을 함께 하자던 약속의 그날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